여기서 올라오는 연기는 키이우의 강력하게 요새화된 정부 지구 한가운데에 있는 내각 청사에서 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 수도에 대한 또 다른 대규모 공격으로 이미 수많은 공격으로 점철된 전쟁의 격화입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번이 대규모 침공이 시작된 이후 최대 규모의 공습이었다고 말합니다. (2025년 9월 7일) 오전 6시 6분 키이우에서 우크라이나인들은 아침 일과를 시작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이 드론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단지 몇 대의 드론이 아니었습니다. 800대가 넘는 드론이었습니다. 푸틴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갈등을 격화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정부 건물이 직접적으로 피격되었습니다. 분쟁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공습이 벌어지고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국경 반대편에서는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단순히 방어만 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푸틴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빠지게 만들 대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응은 지금 이 순간 러시아 거리에서도 직접적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어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러시아의 공격 규모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봐야 합니다. 놀라운 숫자인 800대의 드론뿐만 아니라 13발의 미사일도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9발의 이스칸데르 순항미사일과 4발의 탄도미사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 번에 조율된 공격으로 우크라이나에 발사되었습니다. 러시아가 선택한 시간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오전 6시 6분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사람들이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서는 순간이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시간입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공포를 주기로 단단히 마음먹은 것처럼 보였고, 그리고 공격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적어도 4명이 사망했으며 그 중에는 3달 된 아기와 그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폭발의 충격파로 인해 그들은 집 밖으로 내던져졌습니다. 44명이 부상을 입었고 주거용 건물들이 직접적으로 공격을 받아 전체 층이 무너졌습니다. 도시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많은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했지만 모든 것을 바꿔놓는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푸틴은 지금까지 넘지 않았던 레드라인을 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 청사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의 정치적 심장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안전한 곳은 없다는 것을 젤렌스키에게 직접적으로 알리는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모두가 던진 질문은 간단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러한 공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저는 우크라이나 총리 율리아 스비리덴코입니다. 저는 지금 정부 청사에 있습니다. 이곳은 전면전이 시작된 후 키이우 도심에서 첫 번째로 공격당한 곳입니다. 이 공격의 결과로 800제곱미터에 달하는 화재가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구조대원들은 이곳에서 계속 작업하고 있습니다. 푸틴, 그는 아마도 이것이 러시아의 실질적인 결과가 없는 또 다른 공포의 하루일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완전히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분쟁에 대한 입장을 변경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방어자에서 결연한 공격자로 변모했습니다. 몇 시간 후 소방관들이 아직 키이우에서 작업하고 있을 때 우크라이나의 복수 첫 번째 단계가 시작됐습니다. 러시아 영토 안쪽으로 500km 떨어진 크라스노다르 지역에서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일스크 정유소에 불이 났지만 이곳은 평범한 정유소가 아니었습니다. 남부 러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정유소 중 하나였습니다. 이곳은 연간 600만 톤이 넘는 석유를 정제했습니다. 이 정유소가 흑해 근처에 위치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바로 크림반도와 점령된 우크라이나에 있는 러시아군에게 직접 연료를 공급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곳을 공격하는 것은 푸틴의 생명줄을 끊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으신가요?
러시아 당국은 항상 하던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자국의 방공망이 완벽하게 작동했다고 말했죠. 우크라이나 드론의 잔악해만 정규소에 떨어졌고 전규소의 화재는 작았으며 신속하게 진압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상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 높이 치솟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불길은 몇 킬로미터 밖에서도 보일 정도였습니다. 일스크가 여전히 불타고 있는 동안 우크라이나의 두 번째 대응이 브레안스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미사일과 드론이 더욱 전략적인 목표인 드루즈바 송유관의 펌프장에 타격을 가했습니다. 드루즈바는 평범한 송유관이 아닙니다. 유럽의 주요 에너지 동맥 중 하나입니다. 이 송유관은 러시아산 석유를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를 포함한 여러 나라로 운송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역할도 있습니다. 벨라루스에서 정제된 제품을 러시아 군대로 직접 운송합니다. 이것은 동시에 두 전선을 공격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러시아 경제와 그들의 전쟁 기계 말이죠. 우크라이나가 짧은 기간 동안 드루즈바를 타격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였습니다.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이미 이러한 공격에 대해 공식적으로 항의한 바 있습니다. 그들은 자국의 에너지 공급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하며 유럽연합의 우크라이나가 이런 행동을 멈추도록 압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키이우는 이런 항의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에게 이 정유 공장은 자신들을 상대로 한 전쟁에 연료를 공급하는 한 정당한 공격 대상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세 번째 공격은 더 전통적이지만 똑같이 중요한 것으로 쿠르스크 지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드론이 군수 창고와 러시아군 집결지를 타격했습니다. 쿠르스크는 우크라이나 북부에서 러시아군의 작전에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곳은 수미 지역을 공격하는 러시아군의 보급을 제공하는 물류 거점이 위치한 곳입니다. 이러한 보급 창고를 파괴하는 것은 러시아군이 공격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직접적으로 약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우크라이나는 일스크의 연료 생산지, 드루즈바의 연료 수송지, 쿠르스크의 군사 물류 등 세 곳의 핵심 지점을 공격했습니다. 이것은 비대칭 전쟁의 정밀한 사례였습니다. 푸틴이 민간인을 공포에 떨게 하려고 수백 대의 드론을 낭비하는 동안 우크라이나는 정말 중요한 목표에 정확하게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이러한 공격들은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었고 8월에 시작된 캠페인의 일부로 러시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8월 말까지 우크라이나는 이미 러시아 전체 정제 능력의 17%에서 20%를 제거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 일스크 공격 이후 그 수치가 27%에 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크라이나 전략은 단순해서 돋보입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은 정유소 전체를 파괴할 만큼의 화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더 영리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특정 부품, 크래킹 유닛, 증류 시스템, 교체하기 어려운 장비들을 공격합니다. 그 결과 정유소 전체가 수리될 때까지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러시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서방의 제재 때문에 그들은 손상된 부분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특정 부품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있듯이 이것은 정유소의 엄청난 지연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정상적인 유지 보수까지 처리해야 합니다. 정유소의 긴급 수리까지 더해진 상황입니다. 계획과 비교했을 때 가동을 중단한 정유소의 수가 65%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는 러시아 전역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북서부의 카렐리아에서 극동 지역까지 연료 부족에 대한 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유소에는 긴 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크림반도와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연료가 배급되었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여 올해 초에 비해 거의 50%나 올랐습니다. 푸틴에게 이것은 정치적인 악몽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의 사회적 계약은 항상 단순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정치적으로 조용히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경제적 안정이 보장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전쟁은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는 먼 곳의 군사작전으로 포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연료 부족과 높은 물가는 모든 러시아인이 체감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선전으로 숨길 수 없는 일이고 이러한 압박은 러시아 국경을 넘어 확산되고 있습니다. 키이우 공격 이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러시아에 대한 제2단계 제재를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2차 제재, 즉 인도와 중국처럼 러시아산 석유를 계속 구매하는 국가들을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것은 러시아 경제 퍼펙트 스톰을 일으킬 것입니다. 한편으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연료 생산 능력을 물리적으로 파괴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미국은 러시아가 국제시장에서 석유를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두 전선에서 벌어지는 경제전쟁은 러시아 정부의 예산에 엄청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이 분쟁의 규칙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비장의 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카드는 바로 플라밍고입니다. 그리고 플라밍고는 단순히 또 하나의 우크라이나 드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에게 있어 거대한 도약을 의미하는 순항 미사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00km의 사거리 시속 900km의 속도, 그리고 1,150kg의 무게를 가진 이 미사일은 시베리아에 있는 목표물까지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토마호크 미사일보다 2배 이상 강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가 자체 생산이기 때문에 매달 200개 이상의 이 미사일을 생산할 계획이라는 점입니다. 이 미사일은 러시아 영토 내 공격에 대해 서방 파트너들이 부과한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언제 어떻게 이 무기를 사용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점은 플라밍고가 사실상 유럽 러시아의 모든 군사 및 산업 인프라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유소, 무기공장, 군사기지, 지휘센터 등 이 모든 것들이 치명적인 정밀도로 타격될 수 있습니다. 푸틴에게 이것은 안전하게 멀리서 전쟁을 치르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시다시피 최근의 사건들은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 단순히 전선에서의 소모전이 아니라 상호 깊숙한 공격이 오가는 전쟁으로 변했습니다. 푸틴의 테러 전략에 대해 더 정교한 방식, 즉 목조르기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는 질문은 간단합니다. 보시죠. 푸틴은 몇 시간 동안 키이우의 민간인들을 공포에 떨게 했지만 다음날 정유소가 불타고 송유관이 끊기며 자신의 도시들에서 연료를 기다리는 줄이 늘어선 채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로 그만한 가치가 있었을까요? 답은 지금 러시아 거리에서 답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우크라이나의 이러한 조직적인 공격이 장기적으로 러시아의 전쟁 기계를 실제로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분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공유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분쟁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